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대통령 선거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은 60일 이내 6월 3일이 유력합니다. 재판관들은 왜 전원일치로 인용을 했는지, 이제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은 해소될 건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세 분 모셨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민주당 의원을 지낸 이용우 서울대 경영대 개건교수, 장대철 피너클 경제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파면돼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3년을 채 못 채웠는데요. 오늘 재판관들의 결정, 어떤 부분이 가장 위헌적이고 또 가장 위법적인지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용우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위헌적이고 가장 위법적이다, 재판관들의 판단? 모든 게 다 위법적이었는데 예. 사실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 자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무회의도 제대로 열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언했다는 것. 예. 그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모든 조항,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위헌성이라든지 그 위헌의 중대성이라든지 사실 압도적으로 인용 결정이 내려졌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탄핵 소추한 지 111일, 그리고 변론이 끝난 지 38일. 신세동 교수님, 네. 이 정도 주문이라면 8명의 헌법재판관, 법조 경력 30년 이상의 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처음서부터 8대 0이었다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 그래야 할 만한 무슨 고려가 있었을까 수긍이 안 가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또 국민적인 관심과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킨 상황에서 이렇게 오래까지 갔던 거는 내부적으로 의견 일치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가. 저는 그 말고는 네. 처음서부터 8명이 전원 합의였다고 그러면은 네. 빨리 끝났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두 명이 다른 생각, 네. 기각이나 각하를 생각했는데 뭔가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으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좀 추측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달랐다기보다도 지금 우리가 위헌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이렇게 견해가 달랐던 사람들 그런 부분의 의견을 이렇게 모아가는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 아닌가 예. 하는 추측을 해보는 거죠. 일단 추측인데요, 그죠? 네. 8명의 이제 압도적 판결인데 일각에서는 뭐 의견이 좀 다를 경우에 넣는 개별 의견이라든지 뭐 보충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주목할 만한 게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용우 의원님 보시기에 뭐 보충 의견이 조금 들어갔는데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죠. 거의 주목할 만한 거였으면 주문 선고를 하고 난 다음에 보충 의견은 누가 어떻게 냈다는 걸 바로 공개를 하고 했을 겁니다. 예.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걸 보면 예. 보완 의견 정도 아주 가볍게 이제 절차에서 이런 것들은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의견은 나왔을 수 있지만 예. 거의 주목할 점은 없다고 봅니다. 압도적 판결. 네. 우리 장대철 박사님, 이제 경제 부분을 저희가 조금 있다가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할 건데 그에 앞서서 원사이드하다, 일반적으로 압도적이다, 인용 결정. 그런 면에서 특히 일부 주문 내용을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느꼈을 야당의 줄탄핵에 대한 어떤 정치적으로 그 의견, 국정이 마비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 정치적으로 존중할 필요도 있겠다는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의 판단도 좀 주문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 제가 이제 판결을 쭉 들으면서 가장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8대 0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사실 좀 이전에 여러 얘기 있었잖아요. 뭐 고성을 뭐 하면서 또 의견 불이치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8대 0이 나왔다는 그 자체는 저는 그 메시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메시지가? 그리고 또 문영배 그 재판관이 얘기한 것처럼 그 윤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인 어떤 고심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해준 것 자체가 이게 물론 기각의 사유는 되지는 않지만은 국회에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 주는 메시지다. 그리고 정치권에 주는 메시지고 정치적인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8대 0이라는 그 자체는 헌법기관이 어떻게 보면 정치기관으로서 입법기관이 뭐 사법부지만은 네. 국론이 분열되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방지 장치를 해놓은 게 아니냐. 그래서 적어도 이 전원 일치의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국론 분열 예. 이런 부분을 좀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부분을 정치권에서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권이 지금 광장에서 쪼개진 국민들을 통합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분열을 심화시키고 자극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결정이 난 이후 상당한 국민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격앙된 상태에서 어떤 극렬하거나 폭력적인 시위가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겁니까? 지켜봐야죠. 네. 지켜봐야 될 거고 또 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즉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들이 물론 뭐 그중에서도 과격한 사람도 있겠고 온건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 경제의 어떤 그런 또 한국 사회의 안전을 걱정해야 할 만큼 격렬한 반대는 예. 저는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예. 일어나지도 않을 거다. 저는 네. 빠르게 우리 국민들이 이 사태를 받아들이고 네. 다음 챕터로 국정이 넘어가도록 하지 않겠는가 해서 네. 전 사회가 그렇게 크게 뭐 일부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격렬한 저항은 있을지 몰라도 한국 사회가 그것 때문에 걱정할 만큼 저는 과격하고 격렬한 반대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지금 탄핵 반대를 해온 전광훈 목사가 뭐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동안에 반대 운동을 하면서 많은 군중이 모였죠. 네. 그 분의 어떤 그늘 아래. 네. 근데 그분 모인 사람들이 다 정광훈 목사와 생각이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설사 뭐 불복종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국민들이 걱정해야 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소요 사태나 불안 사태로는 발전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관련해서 우리 탄핵 결정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국정 안정과 이런 어떤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얘기를 한번 직접 잠깐 들어보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 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통상 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네, 한덕수 대행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제 전국은 바로 대선으로 들어갔는데 그에 관련해서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느냐. 그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야당의 줄 탄핵입니다. 이번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소추안까지 포함한다면 30번째 탄핵안을 발의한 셈인데 21대 야당 민주당 의원을 한 이용우 교수께서 보시기에 이런 야당의 행태 이 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그 야당의 국정이 발목 잡힌 정말 좌절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 혹시 어떻게 보세요?
전 출발점이 야당이 아니고요. 윤 대통령이 야당을 인정을 하고 야당과 대화를 하면서 법을 바꾸려고 하는 자세를 보였느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총선에서 졌고 그랬다면 당연히 야당의 의견을 들으면서 서로 조율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야당의 출탄핵, 저도 이렇게 출탄핵을 많이 하는 행위 자체는 정치는 권한이 있을 때 아끼면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지 힘이 있다고 힘을 그대로 쓰는 거는 잘못됐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치더라도 또 하나는 정무적으로 절반의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있을 때 그 예.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나가고 그리고 그 공감하면서 그래도 이런 건 필요하지 않느냐 예. 하는 공약수를 찾아가는 게 정치의 과정이었는데 최근에 그런 과정이 없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마비를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그거는 정치의 장에서 풀었어야지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할 게 아니다. 그런 얘기인데 관련해서 이번 헌재 판결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고 다시 또 토론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위대한 빛의 혁명이다.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그렇게 밝혔습니다만 탄핵 파면한 걸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두 번째고요. 기각까지 합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세 번에 걸쳐서 새 대통령의 운명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셈인데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뽑은 거죠.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건다. 임명직 공무원이 선출직 대통령을 이렇게 헌법에 맞춰서 탄핵하거나 파면할 수 있는 이런 헌법 절차는 혹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헌법이잖아요. 정해진 헌법인데. 헌법이죠. 네. 헌법에 고쳐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헌법재판소 제도를 없애든지 또는 근데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헌법재판소가 있든 없든 간에 미국도 있잖아요. 네, 미국은 의회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국은 이제 헌법재판소를 둘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는 제쳐놓고라도 예. 지난 몇 년 사이, 25년 사이에 대통령을 3번이나 탄핵 절차까지 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심각한 정치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저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예, 정치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야당의 의견을 들어야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하고서부터 안 들었어요. 예. 그리고 대화를 안 했다. 예, 계엄하기 전에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국가를 반국가 단체 그런 아주 듣지도 못하던 이야기들을 하셔갖고 야당을 굉장히 긴장하게 만들었던 것도 있고 예. 또 야당 측면에서도 아까 잘못했으니까 탄핵을 30번 했다고 하지만 그건 누가 봐도 다 탄핵이 심했던 거거든요. 야당의 줄탄핵은 심한 거고요. 심한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잘못이 있는데 굳이 누가 좀 더 잘못했냐라고 하면 큰형인 대통령이 잘못한 거죠.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논란을 이제 그만하고 네. 새로운 챕터의 역사가 열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논의를 하되 헌법재판소 문제는 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번에 야당이 너무 헌법재판소에다가 탄핵을 많이 올렸잖아요. 네, 그리고 30번째.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 자체도 보면은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예를 네. 들면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 네. 탄핵 요건이 151명이냐
아니면 그 200명이냐. 부분. 네, 뭐 그 그런 부분.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 뭐 네. 최상목 대행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마디로 너무 이게 미비한 게 많아서 헌법재판소가 있다는 것이 물론 순기능도 있겠지만 다음 대통령이 들어서시면서 몰라요. 이번 대선에 그게 아젠다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탄핵과 관련된 문제를 전반적으로 개헌의 아젠다에 올리는 문제까지도 함께 생각을 해서 아마 2달 놓고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2달 동안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일에 집중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새 대통령이 들어서면 개헌할 때 네. 헌법재판소 문제를 이번에 다시 한번 재론을 해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그건 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탄핵 네, 그 부분은 사실 아까 앵커가 물어본 게 선출직 대통령을 예. 임명받은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할 수 있는 관행이 이 헌법 절차를 참 예.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네, 국제적으로 탄핵 제도는 2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우리처럼 헌법재판소를 설치해서 탄핵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선출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이 제어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이 상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회에서요. 네,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형식적 임명권이고 국회와 법원과 행정부가 각각 선출하는 절차를 가져서 하는 그 절충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7년 헌법재판소 도입 이후에 우리나라가 가장 헌법재판소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위헌 심판을 하게 되면 업무가 가중하기 때문에 헌법 자체를 보는 행위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최근에 드러난 사안 같은 경우도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를 위해서 전원일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고 그 전원일치 때문에 공론분열을 조금이라도 막으려는 예. 아주 순기능, 버퍼 기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면에 이제 다른 쪽에서 본다면 이번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치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가 여론조사를 보면 좀 낮아졌다는, 떨어져 왔다는 것도 아쉬움으로 좀 남습니다. 저희가 탄핵 심판과 관련 또 정치 판결, 정치적인 일정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제 탄핵 선고 이후에 과연 우리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어떻게 되냐. 우리 경제는 과연 이제 되살아날까? 이 부분을 이제 토론을 잠시 후에 해보겠습니다. 네, 탄핵 선고를 앞두고 정말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증권시장, 외환시장 불안했고요. 이미 내수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과연 이 정치적 사건 이전에도 지금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인데 우리 경제 상황 지금 종합적으로 장기철 박사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상황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일단 금융시장에서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일부 뭐 주식시장에서 일부 평론가들은 변곡점에 들어갈 수도 있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간밤에 약 한 5%, 6% 조정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배경으로는 미국의 이제 관세 정책이 좀 있었는데 상호 관세. 네, 일단 금융시장은 변동성이고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좀 그런 상황이다. 예. 그리고 내수나 아니면 경기 어떤 펀더멘탈을 보면 소비와 건설 투자 굉장히 부진하죠. 예. 소비 같은 경우에는 2002년 2분기부터 뭐 윤 대통령 취임한 그 순간부터 전년 동기 대비 지금 거의 뭐 9분기 연속 소비. 11분기인가요? 11분기 연속 감소를 지속하고 있고요. 건설 투자는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역성장을 하고 올해 1, 2월 달에는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와 건설 투자의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이 올해 1분기에 거의 뭐 한 2%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 엔진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내수고 하나 수출이다. 이렇게 보면 두 개가 다 지금 엔진이 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내수와 수출 두 개의 엔진이 식어가는, 꺼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제 뭐 탄핵 선고가 이루어졌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조금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비자 심리가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 있었다는데 우리도 이제 분위기가 조금 바뀔 것으로 봅니까 혹시 신세동 교수님? 바뀔 이유가 하나도 없죠. 바뀔 이유가 없어요? 네, 없죠. 왜 그런 비관적인? 왜냐하면 이제 탄핵 절차가 들어간 게 12월 3일서부터 지금 오늘까지 네. 꼭 4개월 동안이잖아요. 요게 이제 4개월 동안 영향을 줬다고 하면 주로 뭐 음식 숙박이라든지 도소매라든지 일부 업종, 예. 특히 이제 소상공인이 많이 집중해 있는 업종에 이제 타격을 많이 줬을 텐데 그 이전에 이미 거의 뭐 2년 가까이 소매 판매액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예. 건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계속 나빠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사실 내리막을 타고 있었는데 비상계엄이 딱 터지는 바람에 더 나빴다는 거죠. 예. 이제 비상계엄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나아지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미국의 통상 그 문제가 새로 불거졌기 때문에 아까 질문이 좀 나아질 거냐? 그건 기대 사항이다. 네. 앞으로 금년 나아질 내년은 일이 없다. 전혀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다. 네. 그런데 비관적으로 보시는데 혹시 이용 의원도 그렇게 조금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시나요? 굉장히 좋지 않죠. 굉장히 좋지 않고.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고 예. 이럴 때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예. 힘을 모아야 될 상황입니다.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IMF 위기를 겪었을 때도 힘을 모아서 극복을 해나가는데 이런 갈등이 많이 심화돼 있고 불확실성이 높고 그리고 우리 장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다는 거는 예측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특히 트럼프의 상호 관세 계산 방식도 이상하고 정말 도대체 이상했어요.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을 시장에 던져놓았을 때 예. 과연 그걸 어떻게 소화할까? 이럴 때는 대부분이 일단 지켜보자. 쓰지 않고 지켜본다. 지켜보자. 그리고 지난 한 4개월 동안 연말 경기가 완전히 죽여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도 안 좋은데 상호 관세라고 하는 이상한 폭탄이 던져졌을 때 좀 더 지켜보기 때문에 경기가 향후 좋아지기는 좀 기다려야 된다. 시간이 지금 그런데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도 갈등을 유발하는 것보다 앞으로 힘을 같이 허리띠 졸라매고 어디를 뭘 할 건지 이쪽으로 힘을 모아야죠. 네. 그게 바로 정치권의 과제가 될 겁니다. 정치권이 지금 찢어진 국론도 하나로 모으고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만 그나마 어려운 걸 조금 타개할 수 있지 하는 얘기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3년을 못 채웠거든요, 사실. 그리고 뭐 취임 첫 해는 대충 전 정부의 영향이 많긴 할 텐데 그래도 한번 돌아보면 이제 전 정부가 벌써 돼버렸는데 돌아보면 경제 실적이 어땠습니까, 장재철 박사님? 네, 지금 보면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민간 소비 부분이 되게 이제 약화가 됐어요. 예.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성장률의 둔화로 나타났는데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지만은 저 이제 2022년 2분기가 이제 5월달에 취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면 2분기 지나고 난 다음부터 성장률이 내려오다가 2023년에 성장률이 되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반등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누구의 정치의 잘못이나 이런 것보다도 국내외 환경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보면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민간 소비가 나빠지고 슬라이드 두 번째를 보시면은 소비가 이제 수출이 부진해지는 저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예. 왼쪽에 민간 소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건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11분기째 지금 역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방 경제 자영 어렵다는 게 저 표로 나타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수출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사이클이 나빠지면서 부진했던 부분이 있어요 또.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정이 돼가지고 성장률을 낮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보면은 그 결과가 나타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체감 경기가 되게 나쁘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이 통계청에서 얘기해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있는데 그게 2022년 그 5월 이후부터 쭉 보면 약 31개월 중에 20개월이 그 추세선 밑으로 가요. 경제 이제 심리 지수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죠? 아니요, 경제의 어떤 전반적인 평균적인 평균 그 수준이? 추세보다 그 밑에 있었던 밑에 게 있다. 3분의 2 이상이 그랬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만큼 부진했었고 물가도 좀 소비자 물가도 내려오곤 있지만은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죠 평균적으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가 높으니까 삶이 팍팍해지고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던 부분도 있고요. 그 사이에 그 대외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경험해서 본다고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체감 경기 말씀이에요. 체감 경기 얘기는 소비자 심리와 기업 심리를 보는 건데 한동안 계속 지금 기준치를 미만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한국은행이 더 금리를 내려야 된다, 추경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저런 지표에 나타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반면에 또 좀 좋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좀 둔화된 부분이 있고요. 증가율이 둔화됐다는 거죠? 늘어나긴 하는데. 규모는 계속 늘어나죠. 예. 근데 아무래도 여기에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 부분도 있고 집값이 좀 안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을 평가하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조목조목을 보면은 이게 예사롭지 않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주는 겁니다. 제 표 하나만 소개할게요. 어떤 거요? 24년에 우리 소득이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으로 나눠지잖아요. 네.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모든 분위의 소득 사업소득이 계층별로? 23년보다 전부 작아졌어요. 그래요. 모든 계층에. 모든 계층이. 예. 특히 사업소득이. 사업소득이. 제가 뭘 이게 지적하려고 무슨 뜻입니까? 하냐면 근로소득은 증가해요. 근로소득은 증가하는데. 23년에 비해서 24년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사업소득이 모든 부분이 다 망가졌어요. 자영업이 망가졌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영업이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이 1분위, 2분위 못 사는 사람의 사업소득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4분위, 5분위, 즉 우리나라의 상위 20%, 상위 40%에 해당되는 분들의 사업소득도 이게 쪼그라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경기 부진이 워낙 심각해서 계층 관계없이 다 타격을 그렇죠. 강하게 받았다. 반면에 뒤집어 이야기하면 근로소득자들은 괜찮다는 거죠. 근로소득자들은 괜찮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들, 교원들 이런 사람들은 전혀 지금 어려움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아까 내수가 안 좋다 그러는데 내수 안 좋은 거를 국회의원들은 전혀 몰라요. 자기 월급 자기 따박 다 나오죠. 월급 올라가죠. 네. 공무원들 다 몰라요. 지금 어려운 건 뭐냐면 사업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이런 분들이 어렵다. 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배려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들 민생 이야기를 하면서 사업을 살려줄 이야기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근로소득은 그렇게 늘어났는데 사업소득은 안 좋다.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특히 내수 상황을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 3년이 채 못 되는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출범하면서 주장했던 게 있어요. 연금, 의료, 그리고 교육, 노동 등 4대 구조 개혁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 물론 여기에다가 저출생 문제도 좀 해결하겠다는 4+1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국정과제 이제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 하나하나 조금 짚어보고 싶은데 이용우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해온 4대 개혁과제 중간평가도 아니죠. 이제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빵점이죠. 빵점이다. 그렇게 박합니까? 예, 4대 개혁이라든지 이런 개혁은 사회적 갈등이 높은 사안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럴 때일수록 이거는
대화와 타협을 해서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 서로 숙성해가는 과정, 대화 그렇죠. 과정. 국민연금 개혁 필요하다는 거 다 알아요. 예, 노동개혁 필요하다는 거 다 알죠. 예, 의료개혁 필요한 거 다 압니다. 네, 개혁한다고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을 하고 서로 납득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때 IMF 위기 때 예,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 확장, 그다음에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조금 주는 것들, 예, 뭐 여러 가지 의학 분업 했습니다. 그때 아주 갈등이 높고 위기였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 나갔거든요.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과도 손을 잡고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말로 하는 건 누구나 하죠. 자, 대화를 하면서 1시간 동안에 59분 혼자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의견을 듣습니까? 네. 이거는 빵점이 아니고 마이너스 점수입니다. 빵점. 4대 개혁, 연금, 의료, 교육, 노동. 그렇지만 연금 개혁은 일단 어떻게든지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 대체를 올리는 이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일단. 연금개혁 같은 경우도 제가 연금개혁 특위 멤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21대 말에 예. 44%와 13% 안이 있어가지고 거의 타결 직전까지 국회에서 갔거든요. 예. 그런데 용산에서 못하겠다고 한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거부. 사실은 숫자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은 같이 가야 되는데 일단 단계를 하나씩 합의 보는 걸 디딤돌 삼고 또 나가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찬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1년 반 지나서 1% 변화가 있었던 거죠. 예. 그 1년 반을 허비한 게 됐죠. 1년 반의 세월을 허비하고 21대 마지막에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는데 대통령실에서 발로 찼다. 그 부분에 예. 있어서 예.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금 부분의 전문가겠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검찰 출신이 뭐 전문가는 아니겠죠. 뭐 노동 문제 전문가겠어요? 네.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혁 문제는 전부 다가 전 대통령이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목소리를 높였잖아요. 네. 그 누군가 입력을 했다는 거죠. 뭐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개혁의 실패는 윤석열 주변에서 개혁의 정책을 위반했던 소위 용산의 브레인들 네. 지금 다 숨어 있잖아요. 대통령실의 브레인들. 네. 예. 이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건 대통령의 책임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 주변에 있던 이분들이 저는 누군지 알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전혀 이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인식을 못했다. 그래서 이 야당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거를 우리도 아는데 그 대통령 주변에 싸고 노는 사람들이 예.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니까 결국은 마찰음을 내다가 결국은 이 지경까지 온 거거든요. 4대 개혁에서 연금 부분은 이제 21대에서 의견이 모아진 거를 대통령실에 찼다고 하지만 노동개혁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연금 개혁도 예. 진작에 이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깔끔하게 짚고 넘어갔었을 부분이라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실에 있는 소위 그 브레인들이 예.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입력을 하니까 갑자기 틀어진 거 아니에요? 네. 노동개혁도 저는 마찬가지. 아니, 노동개혁 분야에 대해 제가 궁금한 게 그래도 노동 현장의 불법적인 문제, 불법 파업을 상당한 공권력으로 바로잡는 부분은 좀 뭔가 성과를 낸 거 아닙니까? 뭐 그게 공이라고 하면은 이 전 정부도 공이 있었고요. 그 전 정부도 공이 있었다고 상당한 봐야죠. 그 노동 현장을 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한 그러니까 노동 현장의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전혀 무력 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가라앉는 거는 이미 이 정부가 아니고 이 정부 전서부터 저는 그래요? 상당 부분 그게 가라앉아 왔기 때문에 그걸 공이라고 일단 하지 마라 자꾸. 네. 그리고 노동 문제 핵심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노동 개혁도 그렇고 교육 개혁 그렇게 떠들었잖아요. 뭐 해놓은 게 뭐가 있나요? 의료 개혁 오히려 거꾸로 갔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죄송하지만 2년 반 동안 우리는 개혁 면에서는
하나도 이룬 게 없다. 저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나도 이룬 게 거예요. 없다. 우리 이용우 의원님은 이제 빵점이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그러는데 우리 장기철 박사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대 개혁에 관한 일부 좀 성과를 좀 인정해 줄 만한 게 혹시 없을까? 있죠. 어떤 왜 겁니까? 조금의 변화가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노동개혁이면 노동조합들의 회계 투명성 강화하고 회계 투명성. 그리고 52시간제 좀 조정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 네. 또 뭐 연금 개혁도 궁극적으로는 여야 합의하고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이제 두 분께서 뭐 어떤 공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는데 저는 돌이켜 보면 이게 결국 입법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정치인들은 얼마나 한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토론을 했느냐.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가 더 나서서 하면 되거든요. 더 하자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제가 이제 뭐 뉴스를 보거나 미디어를 접할 때 국회에 나오는 미디어가 특검 얘기 빼놓고 있었던 게 없던 것 같거든요. 특검과 탄핵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학 전공의들이 나가서 저렇게 데모를 하고 뭐를 하는데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없고요. 언제부턴가 국회 분소가 광화문이 됐습니다. 예. 이번에 또 민주당은 거기다가 임시 뭐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결정을 또 국민들한테 맡깁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당신 보러 하라고 맡겼는데 그걸 또 다시 국민들한테 넘겨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국회 내에서 정리가 안 되고 국회 내에 전문성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고 어떤 필요가 있다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우리가 탄핵과 이 어떤 개혁의 전개 과정을 보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분명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됐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국회에 이런 어떤 제대로 된 갈등 조정을 못하고 주도적으로 일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이용 의원께서 좀 첨언할 게 있으시면. 그때 연금개혁 특위를 할 때 위원장하고 소회의실에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때 안을 이렇게 이 정도면 충분히 타협할 수 있겠냐. 그래서 아까 소득 대체율 44%, 보험료 13%. 자, 본인이 용산에 정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때 되겠냐. 위원장이 누구였죠? 주호영 위원장. 주호영 위원장. 그래서 국민의힘. 제가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단계로도 합시다 하고 그 당시에 김성주 간사가 이제 당에 설득을 해서 노조 쪽에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노조는 소득 대체율이 낮으니까 예, 반대를 45에서 50까지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 단계로 넘고 챕터를 넘겨줘야 된다 했는데 조영 위원장이 알겠다고 하면서 했는데 그날 밤 또 바뀌어버린 거예요. 용산에서 예, 허가를 못 받았군요. 오케이를 못 받은 거죠. 그 전까지는 정권을 준다고 중단을 했다가 했다가. 사실은 바로 그게 국회 역할입니다. 예. 그리고 행정부는 약간 미흡한 게 있더라도 그 방향으로 반 걸음만 가더라도 일단 수용하고 한 걸음을 더 나가게 이렇게 밀어나가는 과정이어야지 예. all or nothing 힘으로 눌러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갈등은 더 응축되고 나중에 더 크게 폭발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제 그 총리, 한덕수 부총리, 총리. 지금 행정팀들 예.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행정부 팀들이 예. 왜냐하면 그 정책 개혁이 국회에서 의논이 돼 갖고 청와대로 가는 와중에 대통령실로. 담당 부서나 담당 그 총리나 부총리가 몰랐겠냐고요.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을 붙들고 이거는 가셔야 됩니다라고 하지 않았으면 연금 같은 것 21대 그렇죠. 때 합의한 거를 조금 그렇죠. 설득시키거나.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물론 결정적인 것은 계엄이지만 예. 사실 모든 정책에서 국민의 지지를 잃어오면서 지지율이 막 단자리 숫자로 내려갔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지금 행정부의 총리서부터 부총리 이하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장했어요. 전원 사퇴해라. 네. 전원 사퇴하고 이 면모를 다시 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강요들이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그런 이야기가 조금 있긴 있었어요. 연초가 돼가지고 바뀔 거라고 하고 뭐 예. 사표도 내고 그랬는데
결국 그게 흐지부지 됐는데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그 계엄과 관련된 책임은 있지만 현재 강요들도 전부 그 책임에서 저는 자유스러울 수 없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과를 하고 국민의 어떤 그런 용서를 저는 받아야 된다. 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도 입장을 좀 발표는 했죠. 불찰이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우리 신 교수님 말씀은 이제 행정부 전체적으로 네. 뭔가 좀 입장 발표가 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정책을 제대로 그게 못한. 보수 진영들에 대한 현 집권 대통령 이외의 분들에 대한 저는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저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집권당이 꼴통만 있는 게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 선거에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봐서 어쨌든 대통령의 사과도 필요하지만 네. 대통령이 들어와서 강요를 했던 총리 이하 모든 행정 국무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렬한 저는 반성이 있어줘야 우리나라 정책이 저는 바로 선다.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어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 보면 의료개혁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 더 늘릴 수도 있고 네. 필요합니다. 근데 2,000명을 해놓고 한 걸음도 물러서질 않고 네. 1년을 한 결과가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잖아요. 다시 돌아온 거죠. 그 1년 동안 수많은 의사들이 아니면 전공의들이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학교는 지금 난리가 나 있는 겁니다. 다시 받아줘도 교육할 시설도 안 된. 예. 참 이런 어이없는 일. 그러니까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 차원을 보고 뭐가 필요하고 단계적으로 우리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다. 사실 그 당시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의사들하고 얘기했을 때도 자신들도 생각하는 겉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정원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증원을 필요성을 인정하는 인정하죠. 거죠. 인정하는데 그런데 전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의료수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완을 해가면서 인력을 어떻게 늘릴 건가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과학적으로 추계해서 2,000명이라고 해놓고 그 과학적 추계의 결과는 추계의 근거는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고 장관과 차관은 나와서 매번 앵무새처럼 한 상태에서 네. 누가 합의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 이제 행정부의 총체적인 사과는 아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을 이제 무겁게 생각한다고 얘기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 그 기대가 전반적인 국정에 대한 국민들이 바랐던 건지 아니면 이제 계엄관 이후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입장은 이제 표명했습니다. 여튼 역사의 한 페이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2개월, 60일 안에 치러야 할 대선으로 쏠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선이 60일 전에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 삶은 이제 돌아가야 되고 경제는 살려야 되는데 정치가 대선에 함몰되고 몰입하지만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게 있다.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있다면 혹시 뭐를 들 수 있을까요? 정계철 박사님. 일단은 우리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고 통합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정치인들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통합을 하고 지금의 뭐 좌절감 아니면은 또 기쁨을 어떤 식으로 모아서 해 나가야 될지 앞에서도 이제 두 분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게 곧 경제 심리를 살리는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제 심리 살리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그 꺼져가는 성장 엔진 내수와 수출을 어떻게 잘 살피고 지원해야 될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여야가 빨리 합해서 힘을 합쳐서 추경. 지금 정부는 필수 추경이라고 그러나요? 네, 필수 추경 10조 원의 10조 원을 정부 얘기를 하잖아요. 그 10조를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10조가 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2년, 3년 연속 잠재 성장률 하회하고 있고 앞에서 보셨지만 경기가 그렇게 나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또 추가적으로 20조 정도 해서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은 일단은 경제가 돌아가야지 의미가 있거든요. 경제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그 자꾸 얘기하면서 줄일 게 아니라 좀 과감한 투자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기자회견하면서 네. 통상 마찰이 아니라 통상 전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쟁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네. 지금은 뭐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민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듯 힘 합쳐가지고 이 관세 전쟁을 어떤 식으로 통상 전쟁을 이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뭐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일기 때부터 세계의 어떤 정책은 산업 정책으로 변했습니다. 네. 각 나라들이 선진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국유화하는 방법도 하고 뭐 대표적으로 중국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을 뭐라 그럴까 청사진을 제시해서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자꾸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국민의 힘을 합치되 빨리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세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거, 산업 정책. 혹시 이용우 의원님은 이제 어떤 게 좀 정책, 뭐 대선 이제 전국으로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좀 빨리 해야 될 게 있다면 뭘 들 수 있을까요?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추경은 아까 10조가 너무 작다고 우리 장기철 박사는 그러시던데. 이창용 총재 같은 게 20조 이야기를 했었고 그거보다 좀 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수 경기가 안 좋은 게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예. 다 어렵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지고 있는 빚이에요. 부채. 자영업자들의 예. 채무, 빚. 그 자, 문제를 어떻게? 지난 23년 12월 달에 예.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통과됐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은 예. 파산하기 전에 3천만 원 미만의 빚을 가진 채무자는 금융기관에 가서 나 채무 조정해 주세요 하는 것이 권리입니다. 3천만 원 미만의 채무자는 파산하기 전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 회생을 디폴트가 나야지만 개인 회생 들어가는데 기업이 워크아웃 하듯이 미리 하는 게 있습니다. 개인 채무자 보호법에. 예. 네. 그게 근거가 있고 작년 2024년 10월 달에 시행령이 시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예. 예를 들면 5천만 원이나 1억까지는 코로나19 때 자영업자에 나갔던 채무 있잖아요. 채무 조정하자. 채무 조정을 해주자. 채무 조정은 그러면 은행에서는 자기가 판단 심사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는 원금 감면, 이자 감면, 그다음에 만기 연장 이렇게 해줘야지만 자영업자가 살 수가 있고요.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런 조치들이 가장 필요합니다. 근데 왜 이게 더 좋으냐면 은행이 그냥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은행은 대손 충당금을 쌓아놨기 때문에 예. 충당금을 하고요. 그 순간에 은행은 이익이 줍니다. 네. 법인세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 있거든요. 예. 이런 걸 과감하게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조치들. 지금 이미 제도를 제도가 돼 있다. 예. 개인 채무자 보호법에 따라서 예. 2024년 10월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시행령으로 다 시행됐습니다. 네, 빚을 지고 있는 분들이 은행과 협의를 해서 예. 빚을 좀 줄이거나 이자를 줄이거나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 그렇지 않아도 뭐 정부가 조금씩 빚을 깎아주는 일은 간헐적으로 계속 있어 왔는데. 캠코나 이런 기금을 하지만 이거는 은행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빌려준 돈이 어차피 장부에는 그 정상으로 이제 부실일 때 떠는 거는 은행에서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이건 정부 재정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은행 스스로도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다. 은행도 저는 그보다 더 네. 시급한 게요. 어떤 거예요? 이제 2달 정도 남았잖아요. 대선 그렇습니다. 네. 지금이야말로 여야정 거국적인 비상경제협의회를 저는 구성을 해야 된다. 거국적인 비상경제협의회를 구성하라. 해서 네. 이 2달 동안은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서 바톤을 넘겨줄 때까지 2달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시급한 아젠다들이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아까 우리 이 의원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비상거국 내각에 준하는 여야정 저는 거국적인 어떤 그런 비상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그 국민이 그동안 한덕수 이하 국무위원들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거든요. 네. 정책적으로 인격이 아니라 네. 따라서 여야 그다음에 이 정의 합해서 2달 동안 한편으로는 대선을 잘 치러내는 기능도 하지만
경제 정책으로 앞으로 2달 동안 해낼 수 있는 비상 저는 여야정 협의체를 빨리 구성을 해서 비상 경제 협의회를 구성해라. 이게 추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정 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만 그걸 조금 더 확대하거나 좀 긴급하게 비상경제협의회를 구성해서 시급한 경제 현안을 해결하자. 여러 가지 아까 추경 얘기도 했습니다만 또 하나 지금 전국에 관심이 있었던 게 이게 상법 개정 아니었어요. 야당 주도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만 이거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좀 더 강한 법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강하다는 게 집중 투표제를 추가한다. 혹시 장기철 박사는 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또 민주당의 강한 법 추진 이 과정을 어떻게 보세요? 이 법안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보면은 공정성이나 정액 이런 것보다는 효율성과 시장 자체를 놓고 본다면 저는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본시장법 개정. 왜냐하면 상법 개정 그런 생각인 거죠? 네, 정부랑 생각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상법하면은 이제 100만 개 이상의 그 기업들이 포함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중소기업이랑 비상장 기업들 다 들어가가지고. 근데 자본시장법에는 약 한 2,600개 정도만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규모나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이슈들이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지금 여러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뭐든지 스케줄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걸 밀어붙일 게 아니라 좀 숨을 고려가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경제에 좀 충격이나 변동성을 주거나 불안한 것들은 좀 나아지면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아까 제가 말한 협의체에서 그런 문제를 이미 이제 올려서 만약에 거기서? 이쪽에서 반대할 것 같으면 그 부분은 다음 정권 인양 받았을 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좀 거부권 좀 발동 안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용 의원님께서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최초 발의자고요. 최초 발의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주인공이 있네요. 폐기가 됐을 때 다시 발의하는 것도 제가 계속 해왔던 거고. 근데 상당히 오해가 많습니다. 어떤 거예요? 이사충실 의무는 예. 투자나 의사결정에서 그런 거에 대상이 아닙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는 투자라거나 이런 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거예요? 여기 우리가 4명이 주주일 때 서로 간의 이해가 상충할 때 주주 간의 이해가 상충할 때 케이스입니다. 작년 삼성전자의 이사에 결의됐던 사안 중에 한 30건 가까이 결의가 됐는데요. 30건? 그중에 이사 충실 의무의 대상이 되는 상충 의무에 걸린 사안이 1건인가 2건밖에 없습니다. 거의 해당되는 게 없다. 없습니다. 그렇게 불안할 것도 아니고요. 이사 충실 의무 그다음에 이제 자본시장법을 하자는 이야기에는 이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자본시장에서 항상 새로운 기법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 합병 비율을 정할 때 98년에 한 달, 일주일, 하루 평균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시행령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그 당시 합병을 임의적으로 회사 가치를 평가하니까 그건 안 되니까 이 정도는 하라고 법에 딱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나면 그 조치를 다 지키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면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원칙을 해놓고 그 원칙 중심으로 규제를 해나가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이사충실 의무다. 그리고 이사충실 의무는 이해상충이 있는 사안에만 관련되는 것이지 일반 투자를 유추하는 건 거리가 먼 것이다. 이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재계에서는 이게 이제 시행이 된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주주들의 이게 소송이 많아서 경영 판단이 늦어지고 그게 결국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시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그 소송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 주주 이익을 가져가는 것들에 대한 소송이지 일상적인 의사결정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지적해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대기업 전문 경영인들이 나와서 이사충실 의무가 되면 회사 경영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그 성명을 냈었는데요. 저는 그 사람들 다 파면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문 경영인은 주주 위임을 받았는데 나는
일반 주주가 아니고 지배주주에게만 충실하겠다는 걸 선언한 겁니다. 아, 그런 선언이나 다름없다. 그렇죠. 오.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경영을 맡깁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는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그럼 좀 민주당 의원 최초로 이 법안을 발의한 분으로서 지금 민주당이 이제 거부권 행사하니까 더 강한 내용을 추구하겠다, 집중 투표도 하겠다면 민주당은 이 법을 그래서 물러날 생각이 좀 전혀 없습니다. 더 강할 필요는 없고요. 강할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실제로 보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을 바꿔줄 것도 있고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복현 원장이 상당히 월권적인 발언도 했지만 직을 걸고 예, 제가 국회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하고 이복현 원장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두 사람도 찬성했던 아닙니다. 상법 개정안에. 예.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런 경제를 많이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거 문제가 있다고 느꼈던 거고 예. 윤 대통령도 작년 1월 2일 날 증권거래소 개장식에서 반드시 필요한 보도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예. 이런 사안을 그러니까 자 아까 신 교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예.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건 어떻게 하고 순서를 하고 이걸 제시를 해줘야지만 야당에서도 아, 이 길로 가고 있으니까 예. 이게 가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없이 툭 던졌다가 네. 다시 물러섰다가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신세동 교수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제 관세 충격에 따른 뉴욕 증시 충격도 큰데 우리 한국은행 금리라도 빨리 내려서 경기 회복에 좀 도움을 줘야 됩니까? 전 별개의 문제다. 별 문제. 금통위가 이제 4월, 5월 있는데 4월에 있죠. 네, 4월도 있고 5월에 있는데 4월이라도 내려야 된다 이런 의견도 일단은 5월에 미국이 연준이 어떻게 하는 걸 보고 연준이 결정해야 돼. 보고. 왜냐하면 지금 벌써 금리 차가 상당히 우리가 낮기 때문에 예.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예. 여기에서 만약에 금리를 더 먼저 선제적으로 내려버리면 환율도 그러고 부동산도 그러고 한국의 금융시장이 굉장히 혼란할 수가 있으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는 거 그러니까 보고 그때까지는 조금 참고 기다려야 된다. 저는 그건 장 박사님 어떻게 짧게 한번 네, 뭐 언제쯤 시점? 신 교수님이랑 뭐 비슷한데요. 비슷해요? 근데 정치 과정 때문에 6월 초잖아요. 네. 5월달 금토위가 5월 29일이에요. 그래서 그 시정가 때문에 좀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서 4월달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되지 않나. 근데 저도 신 교수님이랑 같이 5월달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단핵 선고와 이 정치 일정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신세동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용우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였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하지만 전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파장으로 뉴욕 증시가 패닉에 빠지면서 우리 증시도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증시, 외환시장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투자자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탄핵 선고 인용, 파면 결정 우리 시장은 어떻게 지금 받아들였습니까?
예, 뭐 사실 이번은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를 봐야 됐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한 주가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주 목요일 날 미국발 이제 소위 검은 목요일이었죠, 미국 기준으로. 상호 관세 폭탄. 예. 그러니까 그걸 전후해서 전 세계는 급락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선고 기일이 그러니까 그 헌재의 선고 기일이 잡힌 이후로는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은 선방을 했었습니다. 잘 견뎠다 이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사실은 탄핵의 어떠한 탄핵의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일부분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오전장까지는 상당히 잘 버텼고요. 네. 오히려 오늘은 사실은 마이너스 시작해서 플러스까지 갔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폭락을 했지만 우리 시장은 오히려 오름세. 네. 이게 어떤 윤 대통령의 파면의 영향으로 좀 올랐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그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이건 자체 고유의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에 없는. 이런 것들이 거의 한 120일 이상 장기간 끌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국내,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돼 갈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이번 주에는 상당히 잘 버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트럼프 관세 악재 이것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미칠 거에 대한 영향을 우리나라 장이 아직은 충분히 반영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예, 이게 오늘까지는 뭐 나름 선방을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과연 이 기조가 유지될지에 대한 우려. 왜냐하면 사실은 국내 그 사이 버텼던 거는 국내 개인과 기관들이 이걸 받아주면서 했지 외국인들은 지금 3일간 계속 팔고 있거든요. 계속 팔고 있잖아요. 예, 대규모로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의 그 지속성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권투로 치면 이 상호 관세의 권투가 정말 강한 펀치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파면 결정은 의외로 뭐 그렇게 뭐 충격이나 영향이 지금 적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을 2번 겪었거든요.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기각이 됐는데 그럴 때마다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면서 약간의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이번에도 어찌됐든 이제 대선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만 탄핵이 이제 끝난 거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심리적인 안정감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뭐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연초에 비교적 전 세계 증시에서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상위권을 거두는 가장 큰 이유가 작년에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권이었거든요. 거의 러시아, 브라질 거기가 최고 꼴찌였고 저희가 밑에서 뒤에서 3등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확실히 역전이 되면서 상당히 지금 양호한 성과를 비교적 거두고 있었고요. 거기에 일단 오늘 그 탄핵이 확정이 되고 나면서 불확실성 해소됐다는 측면에서만 그것만 놓고 보면 상당히 기대할 만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도 말씀드렸던 2번의 탄핵 때도 실제로는 그것이 그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당시의 주가 수준, 당시의 경기 상황,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장기적인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경제 상황 또 그 당시의 또 다른 사건 단순히 현재의 어떤 결정만으로 주가가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 약간의 이제 변수는 되겠지만요. 결국 이제 미국의 상호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 일 상호관세의 영향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맞은 게 25%예요. 뭐 계산도 참 이상하게 나온 숫자긴 합니다만 예상보다 훨씬 높은데 이게 지금 시장에 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뭐 업종이나 종목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충격을 더 받는 종목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말씀 주신 대로 이게 100년 전으로 돌아가는 수준입니다. 예, 100년 전. 예, 그러니까 미국의 마지막 관세 장벽을 세웠던 게 1930년대 스무트 홀리 관세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가 20%인데 이번에 올린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23%까지 올라갑니다. 일부는 더하면 26%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1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관세의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엄청 높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저거 계산돼 있는 거 사실은 계산식 되게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하다면서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전체 수출한 거에서 흑자를 얼만큼 내느냐 흑자율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돼요. 미국에 우리가 수출한 것 중에서 미국에 우리가 얼마나 흑자를 내느냐. 왜 분모는 수출액,
분자는 우리의 무역 흑자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왜 상호 관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냐고요. 그래서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아무도.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 납득을 사실은 잘 못하고 있고 예. 어찌 보면 또 다른 의제 표현이겠죠. 미국의 무역 적자를 반강제로라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낸 거는 미국 수출이 좀 많은 기업들이 많은 약세. 그래서 IT 가전, 가전, 철강, 철강,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좀 하락폭이 컸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수출 비중이 높거나 마진이 되게 박한데 왜냐하면 25% 두들겨 맞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제 좀 강세를 냈던 데들은 상대적으로 조선은 좀 미국이 원하다 보니까 무관세일 가능성에 대한 기대. 조선. 그다음에 이제 통신, 소프트웨어, 필수 소비재 건강관리, 대표적인 경기 방어적인 그러니까 관세 영향이 좀 덜 받는 내수에 조금 더 치우쳐진 이런 분야가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고 있는 그래서 확실히 관세 영향이 업종의 희비를 가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증시 영향 좀 더 들여다보기 전에 환율 한번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환율 변화가 정말 심했어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뚫을까 말까 했는데 관세 폭탄이 터진 뒤에 지금 급락을 했네요. 왜 이렇게 변화가 지금 생겼어요? 1차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 고유의 문제가 좀 해결됐다는 것이 일단 외국인들이나 또 국내 또 소위 이제 달러를 파는 것을 좀 미루고 있던 기업들 뭐 이런 쪽에서 확실히 이제는 조금은 좀 여유가 생기겠구나라는 기대를 첫 번째 한 것 같고요. 이거 우리 자체적인 생각이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이번은 독특하게 보통 이런 문제가 발생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불확실성과 향후 침체 우려가 커지면 달러는 강세를 가야 됩니다. 달러는 안전자산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그래서 보통 달러 스마일이라고 그래서 미국이 좋을 때도 달러 강세, 미국도 나쁘지만 전 세계가 같이 나쁠 때는 달러 강세. 그게 이제 달러 스마일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문제는 이번에는 좀 다르게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에도 약세를 가고 있고 최근 이번 주에 관세 발표 이후에 오히려 어제 달러 지수는 더 많이 빠졌습니다. 왜 그래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미국 달러가 그 사이에 사실 걱정했던 것이 일단은 세컨더리 그러니까 소위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적대적이거나 뭔가 버릇거치고 주고 싶으면은 미국과의 거래를 사실은 막으면서 소위 2차 제재를 했었는데 관세도 2차 관세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가 과연 달러를 들고 있어야 돼 이런 걱정들이 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오히려 그래서 지금은 때린 놈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은 사람은 발 뻗고 편하게 자는데 때린 사람이 다리를 오므리고 잔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정확히 그렇게 했다. 미국이 정작 때렸는데 미국의 경제,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더 걱정이 커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만 걱정 없는 것 같아요. 혼자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약간 포커페이스를 좀 하려고 하고 있지만 내심은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호 관세를 때리니까 이게 뭔가 교역이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된다. 그러니까 달러 값이 또 떨어진다. 이 침체 우려에 대한 달러 약세 압력도 좀 굉장히 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통은 이게 미국도 침체 오지만 이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침체가 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보통 달러가 강세로 가야 되는데 이번은 좀 독특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다는 데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상당히 헷갈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급락하다 보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급락한 거군요. 맞습니다. 뭐 한때 1,450원, 1,500원을 뚫느냐 말느냐 했는데 벌써 1,430원대로 떨어졌어요. 이런 추세라면 전형 환율이 좀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해보는데 이런 영향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뉴욕 증시 어제 급락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뉴욕 증시도 약간의 그 종목이나 업종별로 많이 다를 텐데 지금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단순 침체가 아니라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둔화되거나 침체되는 이중적인 이게 1970년대나 봤었던 스태그플레이션 이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반적인 급락세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 방어적인 필수 소비나 유틸 건강 관리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는데 경기에 민감하거나 상당히 그 사이 많이 올랐었던 빅테크가 많은 거 결국 그래서 에너지, 기술, 경기 소비재 에너지, 기술,
경기 소비재. 네. 이쪽이 거의 7에서 한 6, 7% 이상 급락을 나타냈다. 그래서 저기 M7이 대부분 아까 경기 소비재나 기술주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급락세를 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 10%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애플의 특별한 이유는 결국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만들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 만든 거는 지금 미국으로 갖고 올 때 관세를 똑같이 막 때릴 거다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 예외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주 공장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세에 대한 부담, 특히 중국은 이번에 최고 관세지 않습니까? 34%.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0% 맡고 있는데 30% 더해서 얹어지니까 52%인가 53%. 54%에다가 50%가 넘습니다. 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그 사이에 잘 버티던 애플이 급락세가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 이래가지고 어디 아이폰 사겠어요? 관세가 시행되면 33만 원이라는데. 그러니까 가격은 유지 설마 하면은 애플의 마진이 박살나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래저래 상당히 곤란한 지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비슷한 꼴이 되는 거죠? 엔비디아는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 수출 비중이 거의 70%가 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 갖고 오는 것도 이슈가 있지만 뭐 대부분 대만 갔다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러다 보면 해외 수출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 해외 수출 비중이 많은 기업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래서 이번에 M7의 타격이 생각보다 큰 거. 저 기업들이 기본적으로는 작게는 50%, 많게는 70%까지 해외 매출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경우 그동안 관심을 끌었는데 테슬라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다 미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세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안전하다, 피해가 적다고 그러는데 테슬라는 주가는 또 왜 저렇게 떨어집니까? 미국에만 팔고 해외에서는 안 팔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중국에서도 많이. 근데 지금 특히 테슬라는 테슬라 자체적인 이슈인 뭐냐면 테슬라의 수장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일론 머스크, 독설도 내뱉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완전 미운 털 박혔고 해외에서도 지금 미운 털이 박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트럼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 테슬라의 수장이 있는 머스크가 있는 테슬라의 차를 불매하는 운동 이런 것들이 미국 내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유럽에서 심하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결론 그러다 보니까 절반 넘는 해외 매출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뭐 혹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주가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정부 효율부 수장에서 떠난다 이런 소문이 있던데 혹시 투자자들이 바라는 건가요? 실제 떠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 냉정한 투자자들이면은 떠나기를 바랄 텐데 뭐 일부는 이제 저걸 좋아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근데 머스크는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머스크는 여전히 주가가 떨어져도 트럼프 옆을 지키겠다 뭐 이런 겁니까?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인가가 임기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본인이 하던 걸 하겠다라는 것을 어젠가 그제 그 X 트윗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중을 좀 내비친 걸로 좀 알려져 그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효율 수장을 떠날 것이라는 소문을 일축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빅7, M7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증시도 지금 삼성전자도 떨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보니까 이 베트남, 아까 애플이 중국에서 많이 만들듯이 삼성전자는 또 베트남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다 수출하니까 역시 삼성전자도 베트남 관세 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 큰일이죠, 사실은. 그리고 적어도 스마트폰 조립을 거기서 하다 보니까 갖고 들어갈 때는 또 관세가 생각보다 32%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해외 기지 좀 상대적으로 해도 삼성전자는 해외 기지가 많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그 생산 그 여력을 좀 딴 데로 넘기는 그런 작업이 상당 기간 좀 움직여져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생산 있습니다. 기지를 참 이 중국에 어려워서 생산 기지를 우리 기업들이 많이 베트남으로 어렵게 옮겼는데 이 또 그 생산 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생산 기지 한번 옮기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베트남에 대해서 미국이 매긴 상호 관세가 무려 46%. 맞습니다. 중국보다 훨씬 높고요. 우리의 2배 됩니다.
정말 놀라운 건데요. 자, 이 품목별 상하관세와 달리 품목별 관세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철강의 25%가 물리는 것과 똑같은 건데 반도체는 어제 지금 품목별 관세 발표가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맥이겠죠? 뭐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아마 시기의 문제일 뿐 맥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안에서 품목 안에서도 마진 높은 고부가인 이제 HBM이나 이런 것들이야 충분히 높은 고마진이니까 어느 정도 흡수가 가능할 텐데 이 범용 반도체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갖고 있는 품목 안에서도 이제 세분화될 것 같은데 주가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연초 이후에 좀 주가가 밀렸는데 이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비해서 드디어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보통 이것이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그 이후에는 실제로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꺾이는 모습이 그대로 따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네. 네. 6개월 정도 시차. 결국 6개월 주가가 정도 모든 걸 시차를 선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고점 대비 계속 빠져서 결국은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간 것 자체는 세계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에 들어서는 빠르게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신다면 하반기에 이 관세와 동시에 맞물리면서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좀 어려운 한 하반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동안 감산의 효과라 그럴까요? 메모리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도 고객사의 메모리 가격을 조금 올리는 걸 뭐 통보했다. 이런 뉴스는 나오던데 혹시 그런 영향은? 그게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이유였죠. 그게 이제 뭐냐면 중국발. 중국 소비 진작 수혜가 이제 거기서 나타난다 볼 수 있는데요. 그 호재가 트럼프 관세의 악재를 누를 수 있느냐 그 힘겨루기가 올 여름까지 지속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참 5만 전자로 다시 미끄러졌어요. 삼성전자. 뭐 6만 전자 또 7만 전자 올해 안에 기대하기가 좀 만만치 않겠어요? 맞습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일단 실적이 잘 나와 준다 하더라도 유지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믿어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테스트의 대상이 분명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외국인들 아까 우리 국내 투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호관세가 발표한 날 그 영향으로 외국인들을 대규모 매도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또 대규모 매도를 하는데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 순매도 그것도 규모도 하루에 뭐 1조 이상 되는 엄청난 양을 팔아 제끼는데 왜 그럴까요? 일단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관세를 대충 기본적으로는 연초 이후의 생각이 협상용이라고 생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요일 날 발표된 트럼프 관세를 보니까 아 이거 진심이구나. 그리고 이 규모가 사실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버렸거든요. 예상보다 훨씬 높은 거죠. 예, 100년 전으로 돌아갈 정도로 엄청난 사실은 이게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금은 앞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디리스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모든 포트폴리오의 그런 위험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주식 특히 이제 수출이 많은 나라들의 주식을 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번 주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뭐 대만은 좀 이틀 쉬고 있어서 안 보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럽도 일부 그렇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무역 수출 비중이 많은 기업들 위주로 전반적으로 지금 비중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낮추고 있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쉽사리 돌아서기는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작년에 우리 코스피 보면 정말 꼴찌 성적이 그 정도로 떨어졌는데 뭔가 좀 저가 메리트라고 조금 생각도 아직 하기는 조금 이른가요? 사실은 그거는 충분히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들고 있던 종목들은 올해까지도 잘 끌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그런 종목들도 일부 좀 줄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상황 자체는 그냥 주식 비중 자체를 좀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저가 메리트 상대적으로는 좀 우리나라를 그나마 이제 다른 데 줄인 것보다는 덜 줄일 수도 있겠죠. 많이 오른 나라에 비해서는. 하지만 적어도 이 상황에서 다른 나라 줄였다고 우리가 수혜를 본다 뭐 이런 거는
당분간은 좀 쉽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대규모로 팔아 제끼고 있는데 물론 기관 투자가들이 조금 사지만 이런 걸 받쳐주는 게 지금 개인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개인들이 정말 대규모 순매수, 정말 용감하고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됐다고 합니다만 아까 상호관세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런 때 우리 국내 내국인들이 투자 전략을 좀 괜찮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예, 적어도 이제 이번 주에는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되면서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다 받아냈는데 문제는 트럼프 관세는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을 우리나라 주가에 아직 충분히 반영은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는 거는 좀 위험해 보인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이것 자체가 여전히 이제 희망은 트럼프가 본인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좀 한 발 물러서 주기를 좀 바라는 측면이 있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가 단순히 싸다는 것만으로 너무 공격적으로 사시기보다는 당분간 앞이 안 보일 때는 안개가 꼈을 때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좀 안전하게 네. 천천히 가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의 결과 그리고 미국의 상호 관세 영향까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자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검찰총장으로서 별의 순간을 낚아챘던 윤석열 전 대통령.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채 3년이 안 돼 파면됐습니다. 불행한 역사입니다. 헌재 선고를 앞두고 국론은 분열됐습니다. 광장은 쪼개졌습니다. 정치권은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는 넘어갔습니다. 이제 승복과 통합이 절실합니다.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새 희망을 쌓여야 합니다. SBS BD 경제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